반류비, 추력 감소비 얘기를 합시다. 반류비는 내내 얘기했던 그거예요.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를 프로펠러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유동 속도를 VA라고 하면은 걔를 진짜 배 속도인 뭐 V나 U로 나눠줬을 때 얼마가 나오죠? 걔가 1 빼기 W로 정의를 한 게 반류비예요. 그러니까 유동이 프로펠러까지 오면서 얼마나 느려졌냐를 얘기하는 게 반류비예요. 얼마로 느려졌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느려졌냐가 반류비가 되죠.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유동이 느려지는 원인이 이것저것 있을 것 같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점성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 형상이 애초에 3차원의 그거잖아요. 3차원 물체니까 우리가 내내 하던 얘기가 여기서는 정체점이라 속도가 0이고 증가했다가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하잖아요. 빨라졌다가 뒤로 가면 다시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점성 유체가 아니더라도 이상 유체에서도 배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느려졌다 빨라졌다는 있어요. 그럼 그 느려졌다 빨라졌다로 인해서 여기 배 프로펠러 위치에서 들어오는 유동 성분이 정해질 텐데 그게 처음에 뭐가 있어요? WP, 포텐셜 반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반류는 다시 얘기하면은 배가 이상 유체를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배 주위에서 느려졌다 빨라졌다네요. 결국에는 근데 느려졌다 빨라졌다 다 더하면은 뭐가 돼요? 저항은 0이 되긴 돼요. 그게 이상 유체잖아요. 그 달람베르 패러독스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느려졌다 빨라졌다 중간에 되기는 하니까 그 중간에 프로펠러가 오면은 유동이 배가 가는 속도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느끼겠구나 라고 하는 게 포텐셜 반류비고, 그 다음 마찰 반류죠. 마찰 반류, 그 다음에 W의 파도 반류, WI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나눠서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실험에서는 이거 나눠서 재는 것도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전체 통 반류를 재는 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실험 해석 기법도 전체 반류를 다루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얘가 각각 얼마인지는 알아볼 방법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해도 뭐 그걸 어디에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설명을 하자면 이건 아까 얘기했고 얘는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마찰을 우리가 뭘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ITDC 57식으로 해가지고 CF식으로 하면 마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잖아요. 걔를 가지고도 표현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는 그건 책에서 파도 반류비라고 돼 있는데 이제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 물 입자가 회전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비탈 모션이라고 해서 궤도 운동을 하는 거. 그로 인해서도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물론 프로펠러가 수면 근처에 있지는 않고 좀 아래에 있긴 한데 어쨌든 위에서 수면파로 인한 유동이 발생하면은 밑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다 하는 성분.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펠러가 돌면은 유동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을 빨아들이면서 좀 빨라지겠죠? 그 성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잠깐 쓸모없는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알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실험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얘를 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배를 앞으로 끌지 않고요. 배 선미 쪽으로 배를 끌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에서 보면은 포텐셜 유동에서 얻는 건 스트림라인이잖아요. 유동이 이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스트림라인은 똑같아요. 포텐셜 유동 원래 그래요. 이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스트림라인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포텐셜 유동 스트림라인이 배가 선미에서 앞으로 밀면은 일로 오는 스트림라인이랑 똑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는 유동은 배 벽면이랑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나고 프로펠러 위치에 오죠. 점성 영향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배의 포텐셜 반류를 잴 수는 있어요. 배를 거꾸로 끌면서 여기에 유동장을 재면 되거든요. 배를 거꾸로 끌면서. 그러면 점성이 영향 주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처럼 생각은 되는데 근데 뭐 그것까지 실험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걸 따로 재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책에 보시면은 163쪽에 보면은 WM, 여기 M은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형의 반려비에 대해서 경험식이 있거든요. 스퀘어가 아니지, 그냥 2A지. WM에 대해서 결속 개수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 그 식 추세가 여기 그래프에 있잖아요. 5-28에.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A 결속 개수가 크면 배가 날씬하다고 했어요? 뚱뚱하다고 했어요? 결속이 크면 날씬한 배죠. 날씬한 배는 반류비가 커요, 작아요? 그림 보시면. 작지. 날씬한 배는 결속 개수가 크잖아요. 결속 개수가 크면 그래프에서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반류비가 작죠. 그러니까 날씬한 배들은 반류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동이 느려지는 정도잖아요. 느려지는 정도예요. 느려지는 정도가 작다. 이해되세요? 뚱뚱한 배는 상대적으로 저항도 크고 저항이 크니까 주위 유동에서 에너지를 깎아먹은 정도가 컸을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깎았으니까 반류비가 커지겠죠. 뚱뚱한 배는. 유동이 느려진 정도가 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선은 날씬하고 저항이 작게 만드는데 좀 영향을 줬으니까 작은 저항 때문에 주위 유동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도 작을 거고 그러면은 반류비는 따라서 작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뒤에 그래프 나온 것 같이 배가 날씬하면은 반류비는 줄어든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날씬해지고 뚱뚱해지고 하는 거를 수치로 표현한 게 결속계수, 도입계수인데 도입계수가 크면은 배가 날씬하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류비는 유동이 느려진 정도이기 때문에 반류비가 크다고 하면은 유속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추력 감소비라는 건데 추력 감소비 우리가 아마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배 뒤에서 프로펠러가 돌아요. 그럼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추력을 발생해야 되니까 프로펠러의 앞은 압력이 낮아지고 뒤는 압력이 높아져요. 당연히. 근데 프로펠러 앞은 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뒷공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로 인해서 배 뒤쪽의 압력은 더 낮아지거든요. 선체의 압력은. 선체 뒤쪽 압력이 낮아지면은 점성 압력 저항 같이 점성 압력 저항도 결국엔 선수보다 선미 압력이 낮아서 발생하잖아요. 안 그래도 낮은데 프로펠러가 돌면서 더 낮아져요. 그러면은 저항이 더 커지겠죠. 근데 원래는 저항이 커지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항이 변하는 게 맞는데 저항이 변해야 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추력이 줄어든 모양이다. 프로펠러가 배 뒤에서 작동하면은 추력이 줄어든 모양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저항보다 추력이 그러니까 원래 그냥 프로펠러만 있을 때보다 배 뒤에서 작동할 때 추력이 줄어든 모양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추력이 원래 값에서 감소한 비율. 이거 식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추력에서 추력이 감소된 비율. 아까 얘는 원래 속도에서 속도가 감소된 비율. 감소된 비율로 생각한 게 추력 감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력 감소비도 실제로 배 테스트를 해보면은 나오는 경향이 얘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어떤 결론 내렸어요? 빠른 배는 날씬하고 반류비가 작다였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빠른 비는 날씬하고 추력 감소비도 작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딱 볼 수 있는데 그림 5-29를 보시면 그래서 결속 개수, 선미가 날씬한 정도에 대한 추력 감소비의 경향을 좀 써놓긴 했죠. 근데 이 그림 5-29도 그렇고 5-28도 그렇고 보면은 이 곡선 정확히 따라가지도 않아요. 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락가락 하긴 하죠.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는 대충 어느 정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항추진 수업 뒷부분이나 아니면은 내년에 종합설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 동력 성능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동력 성능 추정을 했을 때 내가 구한 반류비가 아니면 내가 구한 추력 감소비가 정상적인 범위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 숫자나 쓸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보려면은 여기 책에서 보시고 우리 배는 결속 계수가 얼마니까 책에 나온 대로 대충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추력 감소비를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추정한 값이 정확하구나 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책 168쪽으로 넘어갈게요. 168쪽부터는 다루는 게 실제 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배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타입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뚱뚱한 배, 날씬한 배 쪽에서 얘기했잖아요. 뚱뚱한 배는 이렇다, 날씬한 배는 이렇다. 그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배의 설계와 관련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몇 분 됐어요? 11분. 자를 필요 없겠죠. 10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첫 장에 나온 거는 저속선 설계예요. 우리가 저속선이라고 하면 어떤 배들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유조선이나 뭐 벌크 캐리어라거나 화물을 한 번에 많이 옮기는 그런 배들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그리고 느리게 옮겨도 되는 배들. 그러니까 뭐 운송하는 중간에 썩거나 하지도 않고 뭐 운송 시간이 중요하지도 않고 한 그런 화물들인데 저속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데 좀 쓰니까 안 좋아지네. 저속선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선미를 설계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요? 선수는 조파장의 영향을 받는데 조파장이 크지 않은 배잖아요. 저속선은. 그 다음에 선미는 점성 저항이랑 추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속선에서 중요한 거는 선미 설계고 그래서 선미를 잘 설계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선미를 날씬하게 뽑는 게 중요해요. 날씬하게 뽑으려다 보니까 배수량이 어디로 간다? 선수로 간다. 그 얘기한 거죠. 배수량이 선수로 가니까 선수는 좀 뚱뚱해지긴 하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어깨를 좀 날씬하게 하는 정도? 아니면 벌브를 달아서 배수량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책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적으면서 합시다. 큰 틀에서는 선미를 날씬하게 하는 건데 이제 좀 상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선수는 최대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뚱뚱하긴 선수도 뭐 배수량을 몰아줬잖아요. 선수로. 그러니까 좀 뚱뚱해질 건 당연한데 어떤 단면 형상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건성 상관없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유형이 들어간다 라고 책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미도 당연히 선미도 단면 형상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는 건데 우리가 아까 뭐 어떤 거 얘기했어요? 바지형이랑 U 형태, U 타입 얘기했잖아요. 바지형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선미가 그 다음에 U 타입은 좌우로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근데 바지도 어차피 짐을 보건성이 중요한 문제에서 쓰는 타입이니까 얘는 보건성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약한 U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U타입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선미 설계를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얘는 고속선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선미로 갈 때 우리가 유동이 선미로 갈 때 보면은 유동이 이쪽으로 벽을 따라가던 유동들이 모이겠죠. 벽을 따라가는데 모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흡수선에서부터 반대쪽 흡수선까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려나요? 이 표면 따라서 뭐 한 20cm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럼 그 20cm 길이에 유동이 싹 붙어서 오고 있는데 선미로 갈수록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지금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20cm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는 이 흡수선에서 여기까지는 좀 더 좁을 거 아니에요? 더 가면은 더 좁아지다가 언젠가는 여기 끝에서는 0이 되겠죠? 0이 될 때쯤이면 원래 벽에 붙어서 오던 유동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유동에서 유동 방리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얘는 자기가 붙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래 2차원 유동 방리는 뭐 에너지를 잃어서 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붙어갈 데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얘는 날씬한 배고 선미를 충분히 날씬하게 뽑았으니까 얘가 천천히 변해요. 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벽을 따라가야 되는 그 면적이 천천히 변하는데 뚱뚱한 배는 가다가 좀 급격히 변하겠죠. 뚱뚱한 배는 선미 변화가 날씬하게 뽑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얘보다 날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다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동이 서로 이 평면을 따라가던 유동이 지들이 따라가야 데가 좁아지니까 서로 막 모이거든요. 모이다 보면 누군가는 벽면에서 여기 끝까지 안 가더라도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이다가 유동이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꼬이면서 날아가는 와동이 생기거든요. 그게 책에서 얘기하는 빌지 볼텍스라고 하고 책에 있나? 만곡부 와류라고 써놨네. 책에는. 그래서 선미가 좁아지면서 선미가 뒤로 가면서 모이면은 거기에서 유동이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길이 방향으로 뱅뱅 꼬이면서 날아가는 와동이 빌지에서부터 생긴다고 해서 빌지가 좁아지는 데부터 생긴다고 해서 빌지 볼텍스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러면 얘는 유동이 곱게 가는 게 아니라 꼬이면서 뒤로 날아가니까 이 꼬이는 에너지는 누구한테 왔겠어요? 배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얘도 추가적인 저항 성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자면은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기 때문에 점성 저항에 포함은 되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일일이 재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저속선, 뚱뚱한 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걸 뭐 줄이면은 배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필수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그림 5-33 이게 잘 보이는 그림은 아닌데 여기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배 프로펠러 면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표시를 하긴 했는데 등고선, 컨투어나 색깔로 나타난 거 있죠. 등고선으로 나타난 걔는 축 방향 속도예요. 길이 방향 속도. 그러니까 이 면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속도들을 표현을 해준 거고 참 근데 예. 그러고 여기 화살표들로 나온 거는 평면 상의 속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빌지 볼텍스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길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감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빌지 볼텍스가 여기서 뭘로 나오냐면은 화살표들이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서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두 군데 있죠. 잘 보면은 제가 잘 보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잘 보면은 화살표가 길이는 작은데 이렇게 꼬이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빌지 볼텍스가 들어온 거고 빌지 볼텍스 쪽에서는 길이 방향 유속은 속도가 낮아지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이게 뭐 이 책 쓴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누가 쓴 뭐야 유재문 교수님이 썼네? 네, 뭐라고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색깔이 원래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흑백 인쇄를 하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힘든데 칼라로 보면은 밑에는 속도가 빠른 편으로 들어오고요. 배에서 머니까. 그다음에 위에 여기 두 군데가 제일 느려요. 두 군데가. 여기. 그 토끼 귀같이 생긴 거. 이거를 원래는 영어로는 훅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여기가 느린 속도 영역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저속선의 특징인데 이게 좀 작게 나오면은 저속선에서 얘가 작게 나오면은 빌지 볼텍스가 그만큼 약하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빌지 볼텍스로 인해서 일은
유체 운동량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니까 저항에는 좋다는 얘기예요. 빌제볼텍스가 약할수록.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설계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중속선 설계는 사실 고속선 설계를 컨테이너선 뒤에 나올 컨테이너선 이해를 하면은 중속선 설계는 그 중간이거든요. 근데 중속선은 옛날에는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LNG선 나오면서 갑자기 수요가 생겨서 중속선에 대한 설계는 별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 책 쓸 때만 해도 중속선 얘기는 그래서 LNG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는 설계가 어렵다. 왜냐면은 저속선 특성도 있고 어느 정도 뚱뚱한 건 저속선 특성인데 운송하는 속도는 또 고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만 달고 나온 건데 책에서 결국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조파저항 관점에서 설계를 좀만 잘못하면 조파저항이 확 증가하는 속도 영역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선수를 그래서 날씬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 정도 써져 있죠. 책에 보면.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 얘기는 수업 때 얘기한 내용들 거의 다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파저항 비중이 반절은 안 넘어요. 컨테이너선이라고 해도 반절은 안 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파저항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벌브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수 선미 다 날씬하게 뽑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게 복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수면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해요. 근데 수면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면 조파저항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면을 관통한 면적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조파저항 입장에서 안 좋기는 해요, 사실. 근데 복원성을 취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면 되겠죠. 뭐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빠른 고속선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이 챕터 5에서 얘기하는 고속선은 배수량형 선박 중에 빠른 배고요. 6장에서 얘기할 거는 배수량형 선박이 아닌 배 중에 빠른 배, 훨씬 빠른 배들. 그런 거니까 그냥 배수량형에서 고속선들은 우리가 얘기한 컨테이너선이나 날씬한 배의 특징을 좀 더 끌고 갔다라고만 이해해도 뭐 크게 전체 내용 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이제 비대면 학생들은 상관없고 대면 학생들은 출석 빨리 부르고 갈게요.